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해담경제연구소 네. 애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어.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거든. 예. 고개를 들어 해담을 보라. 그거 해라. 그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예. 소장님 어서 어제부터 오십시오. 계속 안 통하네. 뭔가 이 식구들은 뭔가 이렇게 어제도 뭐 임팩트가 폴란드 없네. 망명 정부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폴란드 망명 정부.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합니까? 오늘은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오늘도. 예,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우리 요즘에 뭐 리튬 막 이런 광물 자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시리즈로 내놓을 예정인가 봐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지금 요 기사를 내놓은 건데 뭐 제목 보면 뭐 새로운 원자재 슈퍼파워, 그러니까 어허. 원자재 초대 강국 뭐 그런 음흠. 건데 이제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금속들을 보유한 나라들이 광물 생산의 규칙을 좀 다시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전반적인 내용은 이 광물 자원을 많이 보유한 그 중에서도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키워가지고 우리 한번 운명을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네. 새롭게 원자재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네. 오, 부러운데? 슈퍼파워들. 그런데 이제 이 기사의 결론은 사실은 근데 마냥 쉬워 보이지는 않아라는 게 이제 기사의 결론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뭡니까? 어디냐면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이거든요. 콩고. 근데 여기 광산 근처 사진이에요. 광산 이름이 이 텐케 펑구르메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코발트만 전 세계 생산량의 14%입니다. 요 공장에서만. 네, 여기 지금 자루 같은 것들 막 보이세요? 예. 막 먼지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진짜 그냥 굴러다니는 그죠? 사람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 그득그득 쌓여 있어서 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 냅둬요, 뭐 코발트인지 코딱지인지 뭐 좋은 거라든지 뭐 한자로 줘요? 막 이럴 것 같죠? 네. 그런데 이 자루들 여기 보이는 자루들만 따지면 예. 세계 연간 소비량의 거의 한 10분의 1에 달하는 저만큼이요? 이 주변에 보이는 게, 쌓아놓은 거, 보이는 주변에 보이는 쌓아놓은 거. 게 전 세계 소비량의 10분의 1이고 네, 광산 주변에 예. 쌓아놓은 자루들이 10분의 1로 가격으로 이걸 전환을 하면 예. 한 6,500억 원 와. 정도. 네. 야. 그 정도 진짜 되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콩고가 그 세계 코발트 생산 1위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콩고가 2차 전지의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 이 코발트를 이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어떤 광물에 대해서 좀 자기네들이 좀 힘 좀 쓰려고 네. 움직이고 있다. 어허. 그러면서 사례를 보여줬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이게 작년 7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의 CMOC라고 이 차이나 몰리브데눔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 아까 보여드린 콩고 그 텐케 펑구름의 광산의 대주주예요. 지분을 한 80% 갖고 있어요. 근데 콩고의 국영 광산 회사도 당연히 지분이 있어요. 한 20% 정도. 예. 근데 콩고 정부가 이 중국 CMOC한테 걔네들이 지금 중국 회사들이 이 광산에 있는 코발트 양을 적게 측정을 해서 일부러 적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내야 하는 로열티를 줄이려고 한다. 아. 거짓 보고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 이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러면 관리자를 새로 임명을 할 테니 예. 이 서로 싸우는 동안은 당신이 운영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새로 임명된 사람이 그러면 CMOC 그 채굴장 진입 막아버리고 오. 그리고 광산과 관련된 일체 영업이나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고 아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주변에 그 보따리들이 계속 쌓여 있었구나. 그래서 거의 10달 넘게 수출 금지가 돼가지고 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약간 자국 광물을 함부로 내보내는 게 약간 손해인 것 같다라는 네. 경각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이 CMOC가 콩고 정부에 8억 달러를 줬어요. 네. 아, 추가로. 네. 그래 이거 못다한 로열티 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예.
그게 한 1조 파봐야 100억 원어치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가 50억 들여서 파기 시작할게. 그러니까 반등하면 딱 맞겠다, 그치?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막 한 5조 원어치 나올 것 같으면 그렇지. 반땡이라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게 한화로 따지면 한 1조 원 넘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정상 운영이 되는. 지금 네, 근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요 기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예. 콩고 정부가 그 외국인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모든 어떤 광산 합작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책임자 말을 인용해서 실은 건데 우리는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들을 다 보면 우리한테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일자리, 수익, 뭐 고부가 가치의 어떤 광물 산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콩고의 사례처럼 이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으로 옮겨가면서 원자재 소유국들이 그쵸 코발트, 뭐 구리, 니켈, 리튬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인 수요가 이제 콩고 같이 뭐 잘 살지는 못하지만 좀 자원이 많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운명을 바꿀 수도 있죠. 사우디가 뭐 처음부터 사우디였겠습니까? 60년 전만 해도 그 중동에 있는 오페크 모든 국가들이 예. 그냥 특산품이 낙타였던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석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석유가 터지면서 뭐 다들 그냥 외제차 스포츠카 몰고 거기는 네. 택시가 뭐라는 둥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표 제목이 인도네시아와 칠레, 콩고가 채굴 규모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입지에 있는 사이에 이제 중국은 전제 능력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표인데 지금 요 보시는 거는 원자재에 따른 채굴 규모예요. 예. 코발트는 콩고가 압도적으로 야, 많죠. 압도적이다. 저기는 진짜 코발트의 나라네. 니켈 인도네시아도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그다음에 리튬 호주도 거의 뭐 네, 구리, 오바당 리튬. 호주였어. 네. 그리고 이거는 정제 규모예요. 정제 이거는 이제 공장이 어디 가공. 있느냐? 네. 캐와서 이렇게 가공. 원 광물을 가져다가 이제 이거는 정제를 해서 차이나네, 차이나. 네. 우리나라도 차이나. 그렇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죠. 똑같죠. 네. 인도네시아만 좀 니켈이 있고. 네, 니켈은 진짜 인도네시아가 꽉 잡고 있어요. 저거 인도네시아가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요즘 그 뭡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닮은 조코 위도도, 네. 야 니켈 알루는 안 팔아. 여기서 저희들이 정제 공장 세워서 정제한 거 사가야 팔지. 그렇게 아니면 바꿨죠. 그렇게는 안 팔아. 그러니까 저기 다 정제가 되고 공장을 만들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진짜 오바마 대통령이랑 닮았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에서 예.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이 원자재를 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자원이 풍족한 국가들을 보면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뭐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좀 역사적으로 개발이 덜 됐거나 아니면 일부는 좀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좀 착취를 당했던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 나라 정부들이 우리는 더 이상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광물 그 채굴 규정을 다시 정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 근데 점점 많은 국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 많은 가공과 부가가치를 자기 나라 안에서 그럴 네, 것 같아요. 창출하려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끼리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물 자원 국유화도 하고 수출 통제도 도입하고 심지어는 이 카르텔 이제 담합 구조를 좀 만들어서 공급을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야, 보이고 그렇지. 있는데 기사에서는 몇몇 예를 들고 있어요. 지난해 그 리튬 그 생산 7위인 짐바브웨랑 예. 그다음에 그 거기는 리튬 광석 수출 금지했고 그다음에 뭐 정제 리튬 수출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10위 나미비아도 뭐 수출 금지했고 또 칠레도 리튬 광산 국영화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리튬 정제 같은 거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게 투자하는 기업한테는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이 덥석 물었죠. 예.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기 때문에 자국 안에서 생산부터 정제 가공 프로세스가 다 돌아갈 수 있게 네.
다 해먹을 수 있게 엄청 적극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거는 작년 5월 기사인데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가 전기차 금속 공급업체 경쟁을 부채질한다. 그런 건데 이 형광펜 부분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기업들이 방대한 니켈 매장량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했다. 여기에 한국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섬에 니켈 정제소를 건설하는데 이제 4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뭐 그런 기사였어요. 안 갈 수가 없죠, 뭐. 네, 근데 인도가 좀 대표적인 국가예요. 수출 통제 후에 자국 내에서 제련 산업, 뭐 배터리, 전기차 산업까지 아예 다 산업화에 키운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네시아 됐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만약에 수출 금지를 안 한다고 하면 아예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수출 관세. 네. 이게 축복이 되겠지 대부분. 보통 막 블러드 다이아몬드 막 이래서 예전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나왔더니 그거 서로 뺏는다고 내전 일어나고 뭐 날려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돈이 되면 사실 돈이 있고 싸우는 거 하고 돈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보단 축복처럼 다가오지만 축복이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제 조금 더 갔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요 기사 화면을 보시면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인도네시아가 아예 야 우리도 이참에 오펙처럼 아예 니켈 생산 수출 기구 이런 거 하나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만할 것 네, 같아요. 이거 제목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화면을 예. 좀 축소해 주시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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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넥스트 오펙 같은 어떤 카르텔을 이제 카르텔이라고 요즘 배터리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유명한데. 원자재에서 나올 거다. 아. 이는 작년 말에 나온 기사고 이건 올해 6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인도네시아가 오펙과 유사한 니켈 카르텔을 위해서 익명의 이제 세 개의 국가와 협상 중이다. 이야.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야, 자원 국가주의 보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세기 영국은 뭐 안 그랬어? 그렇지. 뭐 자국 섬유 활성화 한다고 예. 생모 수출 금지했잖아. 그리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도 뭐 자기네 뭐 제조업 육성한다고 19세기, 20세기 걸쳐가지고 그 수입하는 세금 높게 책정하고. 그렇지. 근데 내가 막 약간 그런 그런 얘기를 거? 하죠. 근데 알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그 배터리 원자재 생산국들의 어떤 미묘한 힘의 변화는 마치 19세기의 석탄 사용의 증가, 20세기의 어떤 주석의 수요 급증과 같은 그런 당시 변화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예. 네. 옛날에도 저렇게 새로운 자원이 나타났을 때 좀 그런 이런 유사한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예.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19세기 석탄, 뭐 20세기 주석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면 예.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을 미친 듯이 채굴해서 에너지도 얻고 화학 제품도 만들고 뭐 폭약부터 약품 제조까지 안 쓰는 데 없잖아요. 예. 그때는 석탄 캐는 나라가 최고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석유가 등장하면서 석탄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석탄을 대체하는 어떤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주석 얘기인데 그 말레이시아가 20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그 세계 주석 생산에 압도적으로 굉장히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 같은데 이제 말레이시아 하면 주석과 고무의 주요 산지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중국 자본주의에 의해서 좀 지배되기도 했고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뭐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특히 브라질이 주석 생산 크게 늘리고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이 좀 고갈이 되고 채굴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생산 10위권 밖에 있어요. 아, 오히려 여기 1위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이 원자재들이 많이 나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좀 힘 좀 써볼까 하고 이제 좀 규정도 만들고 하는 국가들이 마냥 잘 될 것 같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았어요. 예. 한 개. 하나는 석유처럼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왜요? 왜냐하면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공적인 카르텔을 유지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 짧은 시간 동안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는 소수의 생산자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 같은 거는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런 거에 비해서 더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나라들에. 실제로 매장량을 보면 그쵸. 지금 생산량이야 코발트는 뭐 콩고에서 하고 그럴 수 그쵸.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두루두루 많이 생산이 되면 그럼 카르텔이 힘들지. 카르텔 형성이 예,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에이 그러면 우리도 그냥 다시 다른 데 가서 캐보자. 자식들 너무 빡빡하게 구네.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거 수출 금지하고 국유화하겠다 예. 했는데 똑같은 광물을 캐내는 B라는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졸글로 다 가겠죠. 다 가겠죠. 예.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는 뜻이 안 맞아지죠.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해도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례로 칠레 봐라. 리튬 국영화 했더니 아르헨티나가 급부상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요거를 화면 또 볼게요. 요건 표인데 중요한 광물 생산은 이런 대형 다국적 기업과 국영 기업에 매우 집중이 돼 있다. 이 코발트 같은 경우를 봐도 2021년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위스 글렌코어가 마켓 쉐어의 22%. 그리고 여기 중국의 아까 잠깐 말씀드린 CMOC가 11%. 그다음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의 그 시바니의 스틸워터가 33%. 이런 식으로 뭐 니켈도 러시아 거. 예. 노릴스크.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미국 회사예요. 예. 앨범알. 이렇게 그 대형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 생산과 그 정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량에 대한 우려예요. 요 화면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저 나라들이 그 양을 뒷받침 못 해줄 거라는 게 한계다. 이 표를 보시면 빨간 점선이 수요입니다. 이 수요인데 2040년까지. 근데 이거는 지금 공급량이거든요. 이 수요를 딸리네요. 네.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만 해도 주요 원자재들 중에 어느 것도 지금 지구 온난화를 좀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에는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을 모자란다. 거다. 네. 그리고 뭐 향후 10년까지도 리튬은 한 3배가 더 필요할 거고, 그리고 구리는 뭐 굉장히 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러면 여기저기 또 이제 땅 캐기 시작할 거고.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리튬, 코발트 이런 거 별로 안 쓰였잖아요. 예. 별로 안 쓰였으니까 생산 거기서만 생산이 됐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이 붓으로 글씨 쓰는 시대가 온다면 야 지금 요즘 붓 만드는 공장 서울 인사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저 재벌되겠네. 재벌되기는 전 모나미도 붓 만들고 뭐 다 만들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긴 네. 봐야 않을 된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한계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 배터리 원료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기술이 바뀌어서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 공급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좀 어렵잖아요. 석유가 들어가는 거에는. 그런데 배터리는 원료가. 기업들이 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니켈 비싸죠. 리튬 비싸죠. 코발트 비싸죠. 그러면 이 원가를 낮추려면 다른 광물로 대체를 하거나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어쨌든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일례로 SK온 같은 경우에 코발트를 완전히 안 쓰는 그 배터리 예. 개발했어요. 예. 근데 성능은 그 이상인 거. 그러니까 그럼 코발트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중국도 아예 코발트를 안 넣은 그 LFP라고 하죠. 그 배터리를 전기차에 넣어서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는 딱 이 광물만 계속 쓸 거다라는 보장이 없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원가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어깨를 펴고 어깨 힘을
자금을 들어갈 게 얼마나 오래 갈까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그게 이제 파이낸셜 FTA. 타임즈의 네, 시각입니다. 근데 야. 어쨌든 뭐 마지막은 뭐 에너지 전환으로 20세기를 지배했던 권력과 부의 시스템이 지금 좀 바뀌기 시작하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뭐 인도네시아처럼 좀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일단 파이팅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는 하긴 하는데 네. 이런 한계가 있다. 지금 굉장히 신흥국들이 많은데 네. 신흥 그 슈퍼파워들이 막 신흥국들 중심인데 걔네가 과연 중동처럼 굉장한 부와 이권 누리게 될 거냐 아니면 또 이러다가 기술이 바뀌고 하면 또 말 거냐. 근데 뭐 기술이 바뀌어서 망하든 어떻게든 나중에 망하더라도 지금은 배짱 부려야 되는 거지. 지금 겸손하게 한다고 망할 게 안 망하거나 그렇지. 새로운 배터리 재료가 발견되지 않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긴 맞다. 그리고 전 세계 리튬이 뭐 한 국가에서 나오면 네. 야 그냥 우리가 리튬 싸게 주자. 우리가 가격을 올리는 순간 전 세계에서 다 리튬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 시작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약간 중저가를 줘서 차라리 경쟁자를 죽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리튬 나오는 데가 뭐 여기 하나인가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싫어 나는 그냥 비싸게 팔아볼래 라고 하면 또 이제 중간에 그분만 손해 보게 되니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역시 또 부럽습니다. 부럽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맞아요. 우리는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아까 한남 2구역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네. 싸움 났어도 부럽다. 한남 2구역이잖냐. 우리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우리도 뭐 언제 슈퍼파워 이분들도 좀뭐 불안은 하고 변수는 있으나 부럽다. 슈퍼파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네. 파이팅.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또 없네요. 석유 시대에도 없고. 배터리 만들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저기 이미 댓글에 만드는 회사들이 있네요. 있다. 우리는 2%님이 있어요. 님께서.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사는 이런 얘기 재밌네요. 네, FT. 예. 하고요. 이제 다른 기사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이것도 주는 FT네? 네, 이번 주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서 예. 두 개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특집 기사예요.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이제 멕시코 경제가 점점 더 군대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밀리터리제이션?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멕시코의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아, 참 이름이 있다. 이름이에요, 그게 좀 전에 말한 예? 게.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AMLO 암로라고 불러요. 아, DJYS라고 그렇게 불렀지. 그런 식으로 아, 암로라고 부른다. 안드레스 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네. 예. 인상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네요. 예. 근데 군대를 좋아합니까? 이 사람이 89년 만에 좌파 정권으로 정권을 교체한 인물이에요. 예. 네. 진보 성향이고 이 사람 멕시코 시티 시장도 역임했었고 그다음에 또 복지에 치중 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 치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패 척결에 관심이 넘버원. 예.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8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은 6년 단임제예요. 예. 한 번 하고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2018년이니까 내년에 끝나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멕시코 역사상 제일 지금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5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멕시코 상황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 철도 회사 중에 그루포 멕시코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루포 멕시코? 네. 철도회사? 네. 예. 근데 여기가 소유한 이 철도를 갑자기 멕시코 해군이 사무실로 급습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정부가 장악을 해버려요. 민간 철도회사인데? 지금부터 내 거. 그러니까 해군이? 그루포 멕시코가 멕시코 증시에서 예. 시가총액 3위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SK 하이닉스 공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군부대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 오늘부터 우리 이 거야. 공장 우리가 접수한다. 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도 해군이. 해군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저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여기 작은 동그라미는 파나마 운하, 우리가 잘 아는 파나마 네, 운하입니다. 운하. 여기 큰 동그라미는 멕시코가 파나마 운하를 대체하는 어떤 물류 통로를 만들겠다면서 철도 공사를 벌이고 있는 일명 해양 회랑 이런 저기는 곳이에요. 운합하기에는 너무 뚱뚱한데. 땅이? 어떻게 하냐면 예. 배로 와요. 예. 기차로 바꿔? 철도에 실어요. 어. 횡단을 해요. 예. 다시 배를 타요. 아 그렇게 가라. 그렇게 가라. 네, 중간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운하 같은 역할을 한다. 배가 지나지는 못하지만 배, 철도 배 이렇게 릴레이를 하면 꾸역꾸역 배로 넘어가는 파나마보다는 더 빠르게 짐을 옮길 수 있지 밑으로 않겠어? 가는 것보다 위에 가는 게 좀 빠른 통로들이 있긴 있는 그 모양이네. 파나마 운하가 요즘 그 비 안 오고 그러면 예. 통과가 안 돼? 통과가? 물이 있어야 배가 뜰 텐데 네. 물이 없으니까 배가 안 그죠, 가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이 멕시코 말대로 하려면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예. 철도를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연결하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래서 근데 그 동네 철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아까 그 민영 회사가 있어요. 예. 그게 그루포 멕시코의 소속 회사였거든요. 음. 자, 이거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아까 예. 그 운하만 파나마 제2의 파나마 만들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여기를 이렇게 남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한 토막씩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황토색 철도는 이미 정부가 사들였어요. 예. 근데 연두색 철도는 운영하는 회사가 안 팔겠다고 버티니까 해군을 동원해서 어느 날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구테타도 알아. 아니고. 어? 어. 와. 여기. 거기를 네, 여기. 거기를 민간 회사가 안 판다고 하니까 네. 해군이 그냥 장악해 버렸다. 그때 보도된 기사 보여드릴게요. 예. 자, 새벽 군사 작전 논란. 네. 어머나. 저 할아버지구나 멕시코 대통령. 세상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예. 자꾸 이제 두 분이 그러셨죠. 해군이? 이 댓글에도 해군이? 그러셨는데 근데 왜 군이 그걸 합니까? 그래 아니 왜 철도 회사로부터 철도를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럼 말로 네. 하거나 철차를 아니면 밟거나 협박을 해서 팔아라고 하든가. 전화로 어. 저 암로입니다.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하든지. 뭐 굳이 나선다면 뭐 경찰 정도. 예. 근데 해군이 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저럴 때는 이제 검찰이나 국세청이 나서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오늘의 주제기도 한 멕시코가 점점 더 군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예. 그러니까 이유는 대통령이 군대 말고는 뭘 맡길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근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원래 이 대통령은 2019년에 그 취임 초기만 해도 군대 폐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군대 비판적인 군대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군대가 나의 어떤 그 법적인 장애물도 좀 제거를 해주고 예산적으로도 좀 프로젝트를 좀 수월하게 하는데 라는 거를 느끼고 나서는 예. 자세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멕시코시티 근처에 그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같은 신공항이 완공이 됐는데 예. 이게 원래는 지난 정부가 멕시코시티 근처에 텍스코코라는 이 호수를 매립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신공항을. 네, 근데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거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신공항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 자 이거 백지화 됐어요. 근데 예. 그럼 새로운 신공항을 어디에 지을 거냐? 대안도 내놔야 되는데 이거 이미 한 3분의 1 정도 만들어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난감해하던 대통령이 그러면 공군 기지로 쓰던 이 공군 활주로를 좀 수리를 해서 예. 이 새 공항을 건설하는 건 어떠냐? 우리로 치면 성남공항을 그런 활용하자 뭐 이거. 그래서 작년 3월에 이게 완공이 됐고 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네 논란 속 개항. 역점 사업 첫 통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 투표까지 해서 빨리 만들었어요. 맞아요. 음. 근데 이 새로운 곳에 지었으니까 빨리 잘 짓지 못했으면 역풍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치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근데 군대를 통해서 예상 시점에 공사를 잘 완공을 한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근데 군인들 사파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예. 왜 이 사람의 스탠스가 바뀌었느냐? 예. 군에 아웃소싱을 하면 비용이라든지 뭐 계약에 대한 정밀 조사가 안 돼요. 예타 안 받아도 되는구나. 국가 안보입니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국가 안보 핑계만 대면 그냥 어떤 군인한테 군인한테 사원만 다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후딱후딱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척척인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사실 비판론자들의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예. 굉장히 뭐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군을 매우 대우해주고 좀 친하게 지내고 매일 보고도 받고 그래요. 요거 화면 한 번 더 보시면 이거는 야. 멕시코 군이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공항을 장악했다. 공항 보안 검색대 이제 해군 장교들 마리나라고 써 있죠. 아 해군. 또 대장이네 이분. 예. 해군 장교들이 경비를 서는 웬만한 모습이에요. 다 이제 군이 가는구나. 근데 이 멕시코시티 공항이 주로 마약 수송, 불법 입인, 뭐 조직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공항 중에 하나여서 예. 최근 뭐 활주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뭐 도난 수화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부패로 명성이 자자하니까 군을 투입하고 나서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다. 이런 뭐 치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라는 평가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사 안에 올해 7월 기사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더 군대 통제권을 더 부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공항에 대해서도 이제 해군 군사 기관 내의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해군이 관리하는 공항이 될 그쵸. 거다. 해군이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카시오페아라는 회사를 또 설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임기 끝날 때까지 뭐 육군, 해군이 뭐 12개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항공사를 두고 운영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야. 어쨌든 잘하네, 공기업을. 이민, 뭐 항구, 세관, 통제권 지금 다 근데 군인한테.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포항제철 지어야 되는데 누가 사람도 주냐?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군에서 누가 하나. 야 박태준 대령 오라 그래. 그래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군이 직접 나서서 그쵸. 하진 않아. 이렇게 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뭔가 빨리빨리 다 되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그 피라미드에서 결국에는 군이 제일 꼭대기에 앉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최근에는 경찰 조직까지도 다 국방부 장관 그 아래로 넣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경찰을요? 네. 멕시코 경찰을 군 소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네. 와. 군대 효율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경찰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공공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어떤 군 소속의 국가 방위군으로 재결성을 해보자. 야, 진짜 군을 좋아하는구나. 군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행정부 산하의 경찰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좀 애매한 조직을 만들어요. 예. 멕시코가 네, 근데 최근에는 아예 군이랑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6시에 그 치안 내각회의 이런 거 한대요. 그래서 보고 받는데요. 근데 좀 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사람들 군이게요, 경찰이게요. 군같이 생겼는데 묻는 거 군인 보니까 것 같아, 경찰인 것 같아. 경찰인가 예. 보네.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국가방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조직은 경찰이고 이제 군대 따로 있고. 근데 이게 경찰은 경찰한테 군처럼 총을 하는- 쏘는 범죄 조직이 많아서 옷을 이렇게 입고 멕시코는 다닌대요. 그렇지. 네. 멕시코는 범죄자들이 미사일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멕시코 대법원도 이렇게 하면 이건 위헌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멕시코가 예. 많이 아시는 분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마약이나 어떤 조직 범죄의 중심지라고 예. 해서 국가의 제1 목표가 범죄 소탕이거든요. 치안. 네, 치안. 예. 그러니까 마약 조직과의 전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마약 조직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소탕을 했어요. 예. 우두머리들과 중요 조직들을 소탕을 했어요. 예. 근데 그나마 우두머리들이 있으면 우두머리들이 이제 마약 조직 통제하면서 그나마 좀 말이라도 통했는데 우두머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더 통제가 안 돼요? 조직이 더 마약 와해되는 조직들이- 거야. 세상에. 그래서 마약 조직들이 더 세분화되고 파편화되면서 이거는 뭐 통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난리가 더 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할 우리가 수 있는 해결하려면 사실은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예.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범죄자나 마약범들도 다 어릴 때는 착했는데 이런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예.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예. 쪽이에요. 근데 이 정책을 펼다가 사고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책임론이 또 나오니까. 이거 봐. 대통령이 약하니까 또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지 않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마약 범죄 대응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군대에 의존을 해버리니까 예. 주변에서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 뭐 지금은 그래 치안이 유지된다 치자. 그래 뭐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내년 10월 정도 되면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텐데 예. 뭐 이 사람 쪽이면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반대에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군대로 돌아가십시오. 네. 자세로. 네,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미 군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돌리냐.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진이 이제 램프로 돌아가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군이 너무 커져서 커져버려서. 그게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야.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 진짜 맞는 얘기다. 근데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딱 저랬다니까요. 예. 진짜. 어. 다 군이 모든 걸 다 하고 군사 조직으로 어. 다 행정 돌리고. 그래서 요즘도 무슨 뭐 농촌 어딘가에 뭐 저 어디 수해 나고 그러면 군인들 동원해서 군인들 동원되고 뭐 어디서 시신 찾는다 그러면 해병대 동원되고. 아니 꼭 군인들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잘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해서 치안이 잘 잡히고 뭐 제대로 가면 그래 뭐 할 말은 없겠다라고 할 예. 수 있는데 예. 군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을 뭐 총살했다든가 아이고. 아니면은 뭐 민간인을 군이 불법 사찰했다든가 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통제를 못하니까 지금 이게 정상인 상황이냐라는 게 있고 반대쪽은 그래도 멕시코 군대 말고는 지금 제대로 된 조직이 하나라도 있느냐. 지금 멕시코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군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방법 있어? 라고 얘기하는 쪽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나 이런 데도 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범대 학생들이 한 번에 이렇게 확 사라져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군을 동원해서 뭐 경찰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불신이 막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그거 진상 규명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 이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스탠스를 군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요. 효율적이고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군을 동원하는 게 군을 동원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커버린 군이 순수히 그러면 자 이제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세요. 안 되겠지. 하겠느냐. 부작용이 있긴 있을 텐데 아마 저 암로 대통령은 야 그럼 군도 쓰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떻게? 뭐해? 그럼 그냥 부패 어떻게 할 거야? 하라고 그러면 멕시코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야? 뭐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쉽지 않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멕시코 진짜. 말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정말 다른 나라들이 보면 기함을 할 만큼 어떻게 군대가 공항도 다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관세 같은 세관도 관여하고 이민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항 가면은 이 입구까지도 군들이 다 이렇게 총 들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뭐 제가 그 사진은 안 가지고 왔는데 뭐 승무원이나 이런 여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올 때 군인들이 쫙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행사 때마다 이제 마리나 뒤에 이렇게 서 있는 해군들의 이제 경례 받으면서 보고 받고 또 호의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시대에 좀 뒤처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생소한 모습이 지금 meg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범죄자들이 막 그냥 기관총 들고 다니고 막 그냥 경찰이 뭐라 그러면 서로 총질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군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긴. 진짜 근데 멕시코는 위험하다 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정말. 밤에 제가 멕시코 출장 한번 가봤는데 네. 첫 번째 처음부터 끝의 당부사항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따라. 그게 진짜 무조건 강조사항이에요. 절대 혼자 다니시지 마십시오. 무섭긴 무섭더군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멕시코. 이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좀 겪고 온 거죠. 군부 세력이 이렇게 쿠데타도 그치, 하고. 우리 뭐 진짜 깡패들 돌아다니고 뭐 그럴 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군부 정권 시절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신들이 와서 깡패들을 다 소탕하니까 야 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먹고 살기만 해줘. 누가 뭐 대통령인지 나는 관심 없어.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멕시코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멕시코가 이번 대통령이 저 들은 얘기인데 그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소탕을 하려고 막 그렇게 군인도 강화하고 그랬는데 그 트럼프가 그 코로나 때 이민 넘어오지 못하게라고 멕시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 군대 그저 국경 좀 막아 좀 자꾸 저 이민자 들어오잖아. 마약범 잡아야 되는데 그때 아니 국경부터 막아. 그래가지고 국경을 막았어요? 국경 막으러 가는 바람에 또 이 치안 유지가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멕시코에도 이런 일이 있다. 자, 해담경제연구소 에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또 유익한 얘기. 오늘은 재밌었네 아주. 예. 오늘은 오늘도 죄송합니다. 급당원. 자, 저희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은 잘하겠습니다.